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최근 쏟아지는 여러 굵직한 재판 소식 가운데 크게 주목받지 못한 하지만 중요한 판결이 어제 있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가 위증 혐의로 특검의 고발에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에 대해 어제 서울고법 형사 3부 조영철 부장판사는 원심을 깨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국조특위 활동이 끝났는데 그 활동이 끝난 이후 고발장이 접수했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 저는 이 논리가 잘 이해가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위증 여부가 판가름 나는 위증을 누가 하나요? 숨길 수 있겠다는 나름의 판단 아래 위증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위증을 밝혀내는 데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닌가요? 그리고 모든 위증죄 고발은 국정조사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면 국정조사 마지막 날 위증한 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어제 크게 보도되지는 않았는데, 예. 이 판결은 향후, 왜냐면 위증죄로 고발된 사람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향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주목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자세히 다뤄볼 예정인데, 잠깐 사실관계를 설명해 보자면 먼저. 예, 항소심 법원이 어제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의 공소를 기각한 건데요. 공소 기각이라는 것은 형식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재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2심에서 1심에서 뭐 유죄가 됐는데 무죄가 됐는데 유죄가 된다든가 뒤집어지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기소가 무효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아예 다루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1심의 판결 자체가 무효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소가 무효니까요. 그래, 굉장히 파격적인 판결이에요.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그런 판결이 내려졌고, 그 이유가 이제,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고발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고발 자체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재판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위증이냐 겁니다. 위증이 아니냐를 다룰 필요조차 없다. 고발의 위증이라서. 그렇게 이제 판결이 났고, 이건 왜냐면 이임순 교수에 대한 주목도는 이재용 부회장이라든가 또 김유천 전 비서실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에 비해서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예, 크게 보도는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위임죄에 걸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빠지면 형량이 당연히 혹시 다른 재판도 이렇게 되면. 네, 실제로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특위 종료한 다음에 석 달 뒤에 고발된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병우 전 수석은 그 재판에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물론 다른 혐의도 있습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도 있지만 어쨌거나 혐의 하나가 빠지게 되는 셈입니다. 같은 논리라면요. 그렇죠.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다른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가장 먼저 있었던 판결 중에 하나거든요. 예. 순천향대 이임순 교수는,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잠깐 언급하면 최순실 씨와 아주 관련이 깊죠. 예. 그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 박근혜 대통령 주치를 하다가 서울대 병원장에 출마하게 된 서 원장에게, 서울대 병원장에 출마는 그게 대통령의 뜻이다. 그렇게 출마하라라고. 권한 거죠. 네, 전달한 사람이 바로 이 이임순 교수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이제 국정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로 지목된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죠. 박채윤 씨를 서 원장의 소견 중에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없다고 했어요. 위증한 거죠. 네, 거짓 증언.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소개한 게 드러났고, 본인도 나중에 이제 소개했다고 실토를 했죠. 그래서 위증 고발이 됐는데, 실제 그렇게 소개받은 박채윤 씨는 이제 서 원장에게 서울대 쓰지 않는 성형실을 판매하고, 그리고 자격이 안 되는
남편인 김원재 원장은 또 일종의 특혜를 입어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 진료 의사 그렇죠. 손님이 됐었죠. 그런 사안에 연루된 분인데 위증을 했다가 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났어요. 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다, 무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기소 무효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예.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국정조사기관 내 고발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건데 저는 이제 물론 잠시 후에 저희가 민의로 이거 사안을 취재한 기자와 그리고 우리 전문 법리 담당 이정철 판사님과 얘기 나눠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냥 저 일반인이 저의 눈으로 보자면 물론 다른 사안들 다른 피고인들도 국정조사기관 내에 고발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다 공소기각된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는 다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저는 이게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보는 게 특히 위증은 그 자리에서 판가름이 날 정도의 위증을 안 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위증인지 아닌지 여부가 대부분 그렇죠. 확정이 됐습니다. 뭐 뻔한 거짓말을 안 한단 말이죠. 국회에 나와서 이게 나는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위증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되고 다른 사람 진술을 듣고 그러면서 윤곽이 드러나고 그런 다음에 위증 여부가 판결함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 사건 수사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국정조사 기간 내에 안 했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국정조사 기간이 지난 이후에 위증이 드러난 것은 위증이 아니게 돼버리잖아요. 고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궁금한 건 그러면 마지막 날에 위증한 건 어떻게 됩니까? 다음 날부터 보고서 쓸 텐데 이렇게 되면 최대한 마지막까지 소환에 응하지 않고 마지막에 가서 증언해야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종료기간에 다가와서. 그러니까요. 최대한. 예. 더군다나 저는 국회 상임위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위증 고발을 하거든요. 거기는 아예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항상 있는 위원회니까. 언제든지 고발할 수 있는데 오히려 특별히 국회가 따로 조사해야 되겠다고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이런 국정조사 특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특위에서 위증을 조사기관에 묶어버리면 매우 중요하다고 별도로 만든 특별한 조사위원회인데도 기한이 묶여서 고발을 할 대상을 못 해버리면 애초에 특별하다고 만든 특위의 취지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거 아니냐. 특별하다고 만드는데 거꾸로 기한을 묶어버리면 그 기한 이후에 드러난 혐의는 어떡하냐. 근데 저희가 이제 이 판결을 주명한 이유는 이제 단순히 집행유예된 건 하나가 무효화돼서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이 국정농단 관련 2심 판결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네. 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요,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등의 재판도 시작됩니다. 두 사람들은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계속 재판받게 되는데요. 또 이 건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지관 사건을 줄줄이 기다리는데 우리 사법부, 현 고법재판부가 이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되는데 혹시 이게 일종의 풀한계가 아닐까 걱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시민사회가 이 국정농단 사태 2심 판결에도 계속 주목해야 한다. 그 점을 짚기 위해서 좀 길게 얘기를 했고 또 취재기자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 다른 사람으로 넘어갔다가 민의를 하는 걸로 하고 다른 뉴스는요? 네, 고용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재판도 화제가 됐는데요. 어제 재판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시작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가 맞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고 이사장 같은 경우에 어제 열린 재판에서 자신이 허위사실 말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 이사장은 문 대통령은 북한 추종 발언과 활동을 해온 공산주의자다. 계속 주장하면서요. 자신은 허위사실을 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기소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사드 배치 불허하고 한일 군사정보 교류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등 북한에 유리한 발언을 해왔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가 보이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니 북한을 추종하는 문 대통령이 왜 지금 이렇게 북한하고 각을 세우고 있나요 그럼? 그리고 사드를 배치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공산주의자면 우리나라 공산주의 엄청나게 많아요. 한일 군사정보 교류 협정에 반대해도 공산주의자고. 공산주의자 해서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그래서 마음대로 딱지를 붙이는 건데 저는 혼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생각에 기반해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네, 현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라고요. MBC 대주주. 네. MBC가 나아갈 바를 정해줄 수 있는 분이라, 예. 어쨌든, 이런 법정 진술이 있었습니다. 네. 자, 다음 주는요? 네, 또 어제 또 눈에 띄는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요. 6년 동안 이어진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가 이겼습니다. 정기 상여금과 점심 식사 비용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건데요. 기아차는 모두 4,200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아차가 회사가 어려워진 미지급 임금을 소급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해왔던 신의 측, 그러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라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오히려 재판부는 노동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해두는 걸 두고 경제에 위협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이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게 이제 문자 가득한 경전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항상 그 시대 정신하고 함께 가야 되잖아요. 예. 문자는 시대를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 판결의 정신이라는 게 근로자들이 주장한 권리, 주장과 권리 100% 손들어준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는 기대하기 힘들었던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판결입니다. 네. 반가운 판결이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이해운 바른정당 대표가 지난 총선 경선 때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YTN 보도인데요. YTN에 따르면 사업가 옥 씨가 10차례에 걸쳐서 명품을 포함한 금품 6천만 원치를 이 대표에게 건넸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당 연찬회 도중에 기자회견을 자청해서요. 이를 다 부인했는데요. 빌린 돈은 오래전에 다 갚았다라는 겁니다. 또 명품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옥 씨가 일방적으로 들고 온 것이고 추후에 비용을 정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건 양자 주장이 대립되고 결국 법정으로 갈 것 같고 양자 이야기를 모두 들어봐야 하긴 하는데 조금 각을 틀어서 바라보면 최근에 이제 보수대 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등장하잖아요. 보수 진영에서. 근데 이제 이해운 의원이 대표적인 자강론자거든요. 예. 통합이 아니라. 예. 그런 자강론자로서의 이해운 대표의 입지를 크게 축소시킨 사건이죠. 예.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그와 관련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즉답을 피했습니다. 보수 대통합,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여러 가지 형식의 통합, 부상에 사실상 걸림돌이 되었던 분이죠, 이분이. 이은. 그래서 이제 그 걸림돌이 제거되는 정치적 효과가 있다. 예, 이렇게 바라보면. 누군가는 아주 좋아할 사건입니다. 누군가는. 요 사안은 저희가, 좀 더 다음 주에 자세히 다뤄보긴 하겠지만 현재 정치적 효과는 그렇습니다. 당사자에게 주는 효과는 좀 다른 당황스럽겠지만.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앞서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의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혐의인데요.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전추, 또 정매주,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대표 같은 사람들도요.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언론들은 크게 주목하고 있지 않은데 뉴스공장은 크게 주목하는 판결, 순천향대 이임순 교수의 공소기각 사건 좀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미니로 두 건을 두 인터뷰 연설을 할 텐데 먼저 최순실 일단 들어가실랍니까? 네, 길어지신다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길어질 것 같아요. 네, 두 분이나 계신다 그래서요. 네. 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수창대 이임순 교수 공소기각건.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지속적으로 몇 년 전부터 취재해온 주진우 기자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법리는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정길 판사 연결해서 짚어보겠고 어제 판결 나고 이 사안하고 직접 이해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삼성 또 박근혜 측 또 기소가 아예 기각돼버린 특검 반응 취재해봤습니까? 했습니다. 네, 어떤가요 반응이? 삼성과 박근혜 측에서는 처음으로 자신들에게
생긴 호재였습니다. 획기적인 호재여서 굉장히 놀라워하고 반가워했습니다. 반면 특검과 검찰 쪽에서는 쇼크를 받아서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쇼크까지 받을 정도였나요? 왜 쇼크를 받았을까요? 네. 1심에서 다 유죄가 됐던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공소기각, 그러니까 기소 자체가 잘못돼서 그 죄를 줄 수도 없다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대로라면 이재용의 위증 무죄고요. 김기춘 무죄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국회에서 거짓말한 부분이 무죄가 됩니다. 그래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위증 고발된 사람 아주 많으니까, 예. 네. 혹시 재판의 영향으로 다른 재판에서도 무효화될까봐 충격이 있었다. 네.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지금 이 국정농단 관련 사건 중에 2심에서 위증 관련해서 판결이 난 건이 또 따로 있나요? 판결이 끝난 사건이 있습니다. 연세대 정기환 교수 건인데요. 이미 판결이 나서 유죄가 다 인정됐습니다. 이분도 위증 혐의가 있었죠. 예. 예. 물론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위증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전기환 교수의 위증 혐의 경우는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예. 그렇죠. 옆 재판부에서 유죄가 인정돼서 끝났습니다. 옆에 재판부에서 인정됐는데, 그럼 위증이 2심에서도 인정된 케이스가 있긴 있는데, 공소기간 이게 첫 번째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특검 쪽에서는. 어떤 우려를 하고 있었나요? 사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그 고법부장들은 굉장히 그 수가 갑자기 판사들이 많다가 갑자기 줄어듭니다. 그래서 승진하기 힘들다. 네. 승진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고법부장의 그 양승태가 자기 성향, 그러니까 특별히 보수적인 사람들을 많이 배치해서 그 판결이 이상한 판결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그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2심에서 승부가 갈린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삼성에서 2심에서 승부를 보겠다고 하는 시점이었는데 이런 판결이 나오면서 대단히 큰 변수가 시작된 거죠. 특검 입장에서는 양승태 대법관 시절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판사들로 구성됐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네. 특검 쪽에서 우려가 있었고 삼성 쪽에서는 2심의 승부를 보겠다는 분위기가 있었나 보죠, 변호인단에서. 네, 그렇습니다. 삼성도 그렇고 최순실 박근혜 측에서도 그렇고 1심에서 어느 정도 선방한 다음에 2심에서 승부를 보겠다고 하는 그런 그런 전략이 있었다. 그런데 네. 이제 혹시 이번 판결이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특검이나 검찰 쪽에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고법 판사들이 대체적으로 보수적이었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이전부터 있었나요? 예, 특별히 그랬습니다. 사실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영장 판사들이 처음 영장 판사들이 바뀌면서 특별히 우병우와 대체적으로 무죄가 많이 나오면서 그 수사가 조금씩 지연되고 막혔습니다. 그런데 고법부장은 특별히 정권 친화질을 느낀 사람들이 많다는 평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가까운 사람들만 승진을 했는데 이번에 판결을 내린 조영철 부장판사의 경우는 좀 향판 출신으로 지방을 조금 돌던 분이세요. 근데 갑자기 2014년 2월에 서울지방법원 민사수석이라는 요직 중에 요직입니다. 판사한테는. 그 판사로 민사수석으로 발탁됐고 그 다음에 우정부 지원장을 거쳐서 고법부장이 됐는데 이때도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에서 보면은 원래 모든 인사는 탈락한 분들 때문에라도 항상 어떤 조직에 뒷말이 있거든요. 예. 네, 그런데 판사들은 거의 순서들, 그러니까 등수들이 거의 정해져가지고 가는 부분
승진하는 부분들이 다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조영철 부장판사의 경우는 그 순서가 정해졌다는 건 양승태 대법관 시절에 대법원장 시절에 정권 친화적이나 혹은 뭐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의 순서를 정했다? 어느 정도 어느 자리에 보내면서 그 자리에 누굴 보내겠다 이런 순서가 거의 정해졌습니다. 그 전에는 판사들은 서울지법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갔다가 그 다음에 고법으로 가고 이런 순서가 정해졌는데 조영철 판사는 그런 순서에서 승진의 대체적인 관례나 코스가 있었는데 네. 좀 예외적인 경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 네. 그런데 이 조영철 부장판사의 경우 친박 핵심이었습니다. 친박 핵심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친오빠예요. 그러니까 친박 실세의 친오빠가 국정농단 사건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치적인 것이 아니냐 이 말이 좀 더 있었습니다. 아, 그렇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근데 이제 가족 관계 때문에 이제 그런 의심의 대상이 되는 건 억울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적 배경 말고 뭐 예를 들어서 과거의 판결 때문에 구설의 대상이 됐다든가 네,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의 대상이 됐던 판결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정치적으로 의심을 받는 것이 이분의 판결이 약간 조금 이상해요. 스폰서 검사 김영준 부장검사 얘기 들으셨죠? 고교 동창한테 수천만 원 돈을 빌리고 금품을 받고 이렇게 그래서 구속된 분인데 얼마 전에 나왔는데 이 판결을 조영철 부장판사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가까운 친구한테 돈을 받은 것은 스폰서가 아니다 이런 취지로 판결을 했어요. 유명한 사건. 그래서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이분이 또 최윤희 전 합참의장 한테 뇌물죄를 무죄를 줬는데 이분은 최윤희 전 합참의장의 아들이 무기 브로커에게 2천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받은 사실은 인정되는데 청탁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최 의장의 아들이 받은 돈이 사업 투자금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돼. 그런 판결을 내려가지고 사람들을 그리고 특별히 판사들 사회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판사 커뮤니티에서도 판결에 대한 구설이 좀 있었다. 뭐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판결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는 혹시 이 판결이 다른 국정농단 사태를 가늠하는 풍향계가 될까봐 이제 우려하는 건데 이 재판부가 다른 국정농단 사건도 맡은 게 있나요? 김기춘, 조윤선을 처리해야 되는 블랙리스트 사건이 담당 판사입니다. 그리고 정유라의 부정입학, 이화여대 농단 사건도 이 판사님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재용 항소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데 있어요. 이재용 항소심이 고범에서 진행됐는데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 1부, 형사 3부, 형사 4부, 형사 13부에서 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형사 3부이십니다. 형사 1부 부장판사는 정은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한테 레인지로 받은 김수천 부장판사세요. 그래서 이 뇌물 사건을 그냥 무죄를 주셨으니까 굉장히 이분도 조금 그렇고 형사 13부는 정영식 부장판사하고 있습니다. 정영식 부장판사 기억하십니까, 김정수? 우리 담당 판사였습니다. 우리 담당 판사였었는데 이분이 한명숙 총리 2심에서 뇌물죄 무죄였었는데 1심에서 했는데 2심에서 징역 2년을 주신 분이세요. 그리고는 이분과 다른 분은 김문석 부장판사가 계신데 사실 조영철 판사가 이재용 사건 맡을 가능성도 큽니다. 무슨 우려인지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사인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여기까지는 이제 기자의 눈에서 바라본 우려였고요. 이번에는
뉴스공장 연속 출연 신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계신 이정열 부전 판사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속 아니고 어제 안 했잖아요. 네. 그러면 단일 특정 기간 최다 출연. 네. 예. 아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은 것이 이 국정농단 관련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네. 판결이 쏟아지다 보니까 자 좋아하시는군요. 계속 연결하니까. 네, 법리적인 부분 주진우 기자의 네. 이제 기자로서의 우려는 들어봤고요. 네. 이 항소심 법원이 최순실 속칭 주치의라고 평가받았던 이임순 수사영대 교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공소를 기각했다는 게 특검한테는 충격적이라고 한다고 제가 지금 방금 들었는데 네. 자 이거 좀 짚어주십시오. 예. 일단 이게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좀 되기는 하는데, 네. 일단 문제가 되는 부분만 짚어주십시오. 그럼. 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어제 나온 그 고등법원 판결이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논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일단 지금 문제가 된 것은 고발이 있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논리잖아요. 그렇죠. 국회 고발이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는데 고발의 기한이 지나버렸다 이런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고발이 이제 적법하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지금 고발이 있어야만 처벌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래요? 예. 이게 이렇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고발이 있어야만 국회 고발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거는 법에 있는 규정이 아니고 판례에 의해서 인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65년도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 있거든요. 그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다른 법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세금 포탈한 경우에는 뭐 국세청장이나 이쪽에 고발이 있어야만 되거든요. 거기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예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예. 근데 국회 위증 관련해서 그렇게는 안 돼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고발이 서로 뭐 절차를 어겼다 하더라도 검찰에 기소한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판례가 그 65년도 판례가 뭐라 그랬냐면 이게 근거가 국회 자율권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 상권분립의 원칙상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법부도 상권의 하나니까 입법부하고 동등하니 국회에서 내부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말고 그 판단을 존중해라. 아하, 이런 취지예요. 예. 그러니까 국회도 자체적으로 그런 판단 권한이 동등하게 있고 국회가 문제 삼았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절차가 며칠까지 됐다 왈가왈부하지 말고 그렇죠. 기소 효력을 인정해라라는 게 이미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자율권 존중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판례가 그때 인정할 때도 고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게 뭐냐면 국회에서 위증을 한 건데 국회가 나서서 고발을 하지 않는 걸 가지고 굳이 행정부나 사법부에서 문제 삼을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고발이 있어야만 처벌 가능한 걸로 해석을 한 거예요. 아하. 아니 그러면 이거를 물론 뛰어나시긴 하지만 이정열 전 부장 판사님만 알 수 있는 판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그 고발이 필요하다라고 해석을 해온 거니까 웬만하면 다 아는 대법원 판결이죠, 이거는.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정신을 그대로 대입을 하면 이 사건에서도 이제 사실 고발 기한을 어겼다기보다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해산한 다음에 그 명의로 고발이 된 거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게 고발을 한 셈이거든요. 그렇게 해석한 거죠. 예. 그렇죠. 이제 그 말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든 내부적으로 존재하든 안 하든 간에 일단 국회에서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고발을 했으면 그러니까요. 그 절차 자체는 문제 삼지 않는 게 65년도 대법원 판결하고도 맥락이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 자율권을 존중을 하자 이거거든요. 그런 판례를 모르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판례 자체는 아는데 판례의 정신까지 생각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뛰어난 해석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검도 그렇고 뭐 그 당시 이제 그 국정조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성태 의원도 그렇고 얘기하고 있는 게 국회 자율권상 이게 부당한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원래 고발이 필요하다고 한 해석 자체가 국회 자율권 존중에서 나온 거니까 여기서도 같은 국회 자율권 존중이라는 정신이 그대로 살아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고발이 필요 조건일 때는 자율권 존중인데 이 판결에서는 자율권을 무시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맥상통하지 않은 거죠. 무슨 취지인지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문구만으로 보자면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나 네, 그렇죠. 애초에 국회한테 그런 권한을 준 취지가 있는데 네네. 그 취지에 반한다 그런 거죠. 네. 예. 저 공장장님 말씀하시니까 되게 쉽네요. 저도 이해가 가네요. 탁월하십니다. 네, 이제 서로 이런 걸 그만하고요. 내용은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정열 전 부장 판사였습니다. 저희가 이 사안을 계속 관심 갖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제 2심들이 줄줄이 있는데 시민사회가 주목해서 계속 봐야 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 계란 대책을 식약처에서 마련을 했었다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민정수석실에서 막혔다. 이런 내용을 폭로한 분이 더불어민주당의 김현건 의원입니다. 스튜디오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도 한번 다뤘었는데 계란을 왜 민정수석실에서 다뤘을까? 굉장히 궁금했던 그렇죠. 사건인데 처음 이 계란 문제 관련해서 지금 불거지기 전에 살충제 불거지기 전에 민정수석실에서 계란을 다뤘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주장을 하셨어요, 그죠? 예. 이전에 그때도 궁금했었거든요. 예. 왜 민정에서 다뤘을까? 근데 이제 그 보고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접하신 보고서가. 이 계란 문제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작년에 AI가 터지고 나가지고 계란 수급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수입해오고 막 그랬죠. 수입해오고. 그래서 그때 이제 계란의 수급과 유통에 관한 문제를 보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2015년도에 그 첫 문건을 발견을 한 거예요. 2015년에 보고된 첫 문건을. 근데 거기에 보면은 계란의 유통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면서 지금 이미 불거진 문제, 그 문제가 그때 지적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이 되고 그거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고 그리고 계획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계획을 11월 17일 날 발표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식약처에서. 그런데 문제가 있었고 대책을 세웠고 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민정수석실에 보고 협의 후에 연기했다라고 나와요. 보고서 내용 중에? 그렇죠. 식약처의 보고서 안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거 참 이상하다. 그래서 그때 발표를 한 거고, 그때는 그 문건밖에 없었으니까, 이걸 왜 민정실에서 다뤘을까? 달걀을 왜 민정실에서 다뤘을까? 그리고 민정실에서는 당시에 이제 우병우가 그 수석이었는데 왜 이걸 연기했을까? 라는 다른 것도 있었죠. 이상하고 연기한 것도 이상하죠. 저도 그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더 알아보려고 했으나 이게 이제 당시는 아직도 박근혜 정권 시절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한계가 있었는데 추가로 파악되신 게 있어서 지금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럼 추가로 파악된 내용 요약하자면 이 문제는 이미 2015년에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지금 이제 뭐 살충제나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불거져서 식약처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제 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워서 발표하려고 하다가 그 보고서가 발표가 안 됐는데 거기 보면은 민정수석실의 보고 후에 연기가 결정됐다고 이제 메모가 있고 그래서 이상하다 왜 민정에 보고를 했고 민정은 왜 이걸 막았지? 다시 그럼 보고했는 그 문건은 뭐냐? 그러니까 보고한 뒤에 연기했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그럼 보고했는 그 문건을 내놔라. 당시에 보고했는 문건을 그걸 이제 찾으셨고 그걸 찾았는데
그걸 안 내놓는 거예요, 식약처에서. 네, 그걸 안 내놓고, 그 이전에 문건을 내놓은 거예요. 아하. 예.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이전의 문건에 보면 그게 이제 6월 달에, 15년도 6월 달에 이제 민정수석실 보고용이라고 명시된 문건이 있어요. 계란을 왜 자꾸 민정수석실에 보고 있을까? 그래, 그 문건에 보면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옵니까? 네. 어떻게 나옵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떡순 얘기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알떡순요? 예.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알떡순에 관심이 많았대요. 알떡순이 뭡니까? 계란. 예, 알. 떡볶이. 떡볶이. 순대. 순대. 예. 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식약처 내에서는 알떡순 대책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 예. 아, 그 세 가지 음식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 관심이 많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불량식품을 4대 악이라고 규정했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그 문건에 보면은 서민들이 많이 먹는 음식이라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셨다 이렇게 나와요. 알떡순에 대해서. 그래서 예. 이 알떡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하라고 민정수석실에서 식약처에다 요구를 한 거예요. 먼저. 아, 일단 굉장히 독특하네요. 대통령 관심사, 주요 관심사는 당시에는 해당 그 책임 부처하고 상관없이 민정에서 일단 관리를 했군요. 특별 관심사항이니까 민정에서 관리했다는 몰랐다고 거예요.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 관심사항인데 어쨌든 알떡스는 대통령 주요 관심사여서 민정이 관리하였다. 민정이 관리했던 거고 그리고 그 보고를 민정수석실에 하게 된 건 당연히 민정수석실 보고하라 그래서 한 거예요. 애초에 사실 식약처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민정에 보고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애초에 특별 관리 대상이어서 민정이 요 알떡순 관련은 다 나한테 보고해. 해서 식약처가 민정에 보고했습니다. 알떡순. 이거 원래 그쪽 동네에서는 통하는 용어였습니까, 원래? 식약처 내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알떡순 대책. 알떡순 대책이라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식약처장이 이번에 문제돼서 질타하신 그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김성희 의원. 그럼 본인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이네요. 그렇죠. 그분이 계실 때 그분이 한 1년 이상 근무를 하셨는데. 그 기간이 딱 겹치네요. 그 기간 딱 겹칩니다. 자, 그래서 민정이 보고했는데 그럼 민정이 이번에 계란이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이거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겠습니다는 건 왜 막았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제가 마사회의 자료를 찾아낼 때도 저 자료가 저거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라고 달라고 하면 그 자료를 안 내놓고 옆으로 자꾸 이상한 자료를 갖다 드리대요. 그러면 그 자료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 알떡순 자료를 받고 이거 아니다. 이건 아니고. 요건 그냥 정상적인 거고. 이건 정상적인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 민정수석실에 계란 대책이라고 했던 그 자료를 찾아야 된다. 애초에 그거 보고 나서 연기하라고 한 거 아니냐. 그게 뭐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집요하게 찾기 시작해서 결국 받아낸 거고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 문건의 내용은 핵심이 뭐냐면 산란일자 표시 문제예요. 그게 왜 핵심이죠? 누구한테 그게 불이익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계란은 산란일자 표시를 안 해요. 유통기한 개념도 잘 없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계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언제 나왔느냐가 중요하죠. 언제 나와서 그때부터 유통되기 시작하는 건데 우리는 그 유통기한이라는 개념이 포장 날짜를 기준으로 해요. 현재. 그래요? 그러니까 산란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유통기한을 정해야 그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규정이 제대로 없고요. 그럼 포장이라면 그러면 유통업체가 계란을 받은 순간부터 정한다는 얘기네요? 유통업체가 계란을 받아서 포장하는 순간부터. 포장 단위에 맞도록 재포장을 하겠죠? 그 시점에 포장 일자를 찍고. 그럼 굉장히 불합리하네요. 굉장히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산란일자를 기준으로 아니 그럼 너무나 당연히 계란이 나온 순간부터 그때부터 유통이 되는 대상이 되니까 그때가 생산되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심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계란은 연중으로 거의 같은 숫자가 나오잖아요.
AI가 터지기 전까지는 1년에 하루에 한 4,200만 개가 나왔고. 전국적으로. 근데 지금은 하루에 한 3,500만 개가 나와요. 네. 그렇지만 나오는 숫자는 거의 균일한데, 네. 우리 사람이 소비하는 패턴은 다르거든요. 여름엔 잘 소비 안 한단 말이에요. 계란이. 네, 상대적으로. 그러면 보통 이제 여름에 생산되는 계란들은 저온 저장고에 넣어놨다가 추석용으로 써요. 여름 거를 추석에 쓴다고요? 예, 저온 저장을 시킨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거 처음 하는 사실이네. 예. 그렇기 때문에 계란이 포장되기 전에 창고에 들어있는 시간이 2달, 3달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을 수집해가지고 예. 수집해서 수집한 다음에 저온 저장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예. 대규모 농장에서 저온 저장이 좀 길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런데 이것이 수집되어서 재포장되어 갖고 유통이 되는데 예. 지금 이제 이 대기업에서 계란 유통에 참여하는 데가 CJ 풀무원, 그러니까 CJ는 가장 큰 그 식품업체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렇죠. 예. 근데 대표적인 CJ는 풀무원도 마찬가지고요. CJ는 이렇게 수집해서 그것을 유통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산란일자 표시를 하게 되면은 CJ 유통 자체가 흔들려 버려요. 갑자기 모든 게 이해가 가네요. 그래요? 갑자기 모든 게 이해가 가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실 CJ가 만드는 음식들 인기 많습니다. 유통되는 것 중에. 근데 계란도 크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수집을 해서 저장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오래 저장된 기간에 계란이 유통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산란일자를 찍어버리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2달 지난 계란이 시중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거꾸로 2달 지난 계란에 산란일자를 찍어버리면 사람들이 안 먹겠죠. 그렇죠. 당연히 안 먹죠. 우리가 단순히 생란 유통만 생각하는 그거 말고 계란이 아까 그렇게 나온다 그랬는데 절반 정도는 생란으로 유통이 되고 또 절반 정도는 가공용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예, 조림도 하고 이렇게. 여러 그 식품에 계란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가공업과 관련된 모든 식품 산업에 다 연관이 있죠. 이게 굉장한 이해관계네요. 예, 굉장한 이해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대한민국의 계란은 산란일자 기준으로 유통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뭐가 막 파바바박 이해갑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대기업이 정치권에 로비를 할 수 있는 사안이네요. 그러니까 했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사안이네요. 할 수 있는 사항이죠. 그때 당시에 그걸 연기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농가와 협회 그리고 기업의 반발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지만 있는데 당시에 일개 농가가 민정수석실에 의견을 전달했을 거라는 거는 상상하기 어렵고. 그렇죠. 일개 농가가 어떻게 우병우 민정수석실에 가서 이거 산란일자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짐작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추적이네요. CJ가 핵심적으로 거기에 그랬을 개연성이 대단히 이해관계를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는 추정을 하시는 거네요. 추정이죠, 그건. 그래서 연기가 된 거고. 이거 굉장히 큰 뉴스인데요. 그리고 그 당시에 CJ하고 또 이제 그 시점이 2015년도 11월 16년도 초 이 시점이니까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그러니까 그 차은택 중심으로 한 창조 문화융합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컬처벨인가 그때 그 사업이 한창 진행될 때였으니까 CJ하고 그래서 그런 의구심을 가지기에 딱 적당하네요. 네,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죠. 추론해 볼 수 있다. 문제 제기를 하신 거고 국회의원으로서 이 사안을 되게 궁금해서 계속 파신 거군요. 왜 계란을 여기서 했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상적인 대책을 내놨는데 왜 연기하래? 하다가 거기 연루된 이해관계가 뭐지? 따지고 들어가다 보니 그리고 자료를 내놓으라니까 그거 자료는 안 주고 자꾸 이상한 자료 옆에 걸 제시를 하고 여기서 이제 CJ는 그거 아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반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김영근 의원님은 합리적 의심이다, 여기까지가. 예. 문제 제기하신 거고. 이 사안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김영건 의원이었습니다. 은닉재산 프로파일러. 안원구 전 대구 지방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벌써 번네. 저희 PD가 얘기 듣다가 자기가 빠져가지고 번개칠 타이밍을 계속 놓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한번 쳐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습하신 것 같네요. 네. 자, 지난주부터, 은닉재산 말고 최근에 터지기 시작한 사건들에 대해서 너무나 직접 당사자라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들이 자꾸 있어서 오늘도 이어서 얘기하겠는데 지난주는 이제 도곡동 땅 실소유주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네. 예, 도곡동 땅의 중요한 이유는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다스의 실소유주고 다스의 실소유주가 결국 BBK 실소유주다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근데 이제 도곡 땅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전표를 보시는 바람에 우여곡절 끝에 감옥까지 갔다 오셔서 지난주에 잠깐 정리를 했고요. 이번 주에 또 불거진 사건 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최순실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결국은 지금까지 얘기한 표적 수사라고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태강 실업 세무조사. 요 태강 실업 세무조사 때 이 조사를 하라고 지시받은 당사자입니다. 청장님이. 그렇습니다. 사건의 핵심 중에 있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이 사안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자체 국정조사를 하는 것으로. 자, 우선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사실은 명백한 표적 수사다. 예, 표적 정치 보복 수사라고 봐야죠. 예. 왜 그러냐. 자, 간단히 요약하면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던 박연차 회장에 대해서 찍어서 사실은 그런 식으로 세무조사할 사안이 아니었는데 찍어서 털어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촛불을 그때 강우병 촛불이 막 엄청나게 커졌죠.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아마 산에 가서 그 상황을 보고 걱정도 하고 했다는 그런 말도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이 상황의 뒤에 촛불의 뒤에는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있다고 그 당시에 판단했던 것 같아요. 이명박 정권이 그렇게 지목을 하고 자발적인 사실 먹거리를 걱정하는 자발적인 시민들의 시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촛불을 누가 사줬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말의 의미는 그 뒤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시위를 주도하거나 지시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해당 당시 이명박 정권은 그렇게 의심을 하였고 실제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찍어서 제거하기 위해서 시작한 프로젝트 1번이 바로 이거였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인물들. 예를 들면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허리 수술을 하신 우리들 병원. 그 다음에. 잘 가던 밥집. 삼대탕집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제 잘 아는 지인이 그걸 운영하고 있었는데, 유명한 집이죠. 그 삼계탕집을 세무조사를 또 했다는 거죠. 삼계탕집을 세무조사하는 건 정말 삼계탕집을 털고. 다 털어본 거죠, 주변에. 그 다음에 무슨 또 골프장을 운영하던 제2로 시작하는 골프장. 그런 분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조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왔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태강실업에 대한 저걸 걸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들 그때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거 아니냐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이게 왜 표적수사고 기획수사냐 이제 그 얘기를 또 해주셔야죠. 이 이제 표적수사와 기획수사라고 보는 의미는 이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조사 같으면은 이제 개선을 따라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죠. 개선이라는 게 뭡니까? 라인 이제 그 조사 라인이 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예를 들면 서울청 4국의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본청장, 서울청장, 조사국장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인이 내려가는데 정상적인 라인이 있는데 사실 제가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저는 그 당시에 서울청 세원관리국장으로 있었단 말이죠. 세원관리국장. 휴가가 있던 저를 휴가 중에 저를 불러가지고 갑자기 불러서 본청장실로 그것도 저는 그때 당시 소속이 서울청 세원관리국장이니까 정상적인 지시 같으면 서울청장한테 지시가 내려와야 되고 서울청장이 저를 불러가지고 지시를 하는 게 그게 순서죠. 그리고 이 사안을 조사할 위치에 있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사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계제가 안 됐죠. 그러니까 청장이 그 보직이 있지 않은 사람을 직접 부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휴가 중에 그 일요일 날로 기획을 하는데요. 갑자기 전화 온 거죠.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이제 청장실로 올라오라고 해서 정말 가기 싫었지만 그럼 뭐 오라고 하니까 상사가 오라 그러니까 또 가야 된다고 생각해 갔는데 가셨어요. 갔더니 이제 태강실업 세무조사를 해야 된다. 이 태강실업 세무조사해야지 노무현을 잡을 수 있다. 실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자리에서? 직접 들으신 얘기예요? 직접 들은 이야기죠. 그래서 번개. 또 우리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개.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서울청 세원관리국장인데 정상적인 절차를 아까 이야기했듯이 절차를 밟아서 지시를 하면 한상률 청장이었죠 당시에. 그 당시 한상률 청장이었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이제 소극적인 저항을 했죠. 그 절차를 밟아달라. 소극적인 저항을. 그랬더니 아니 청장이 지시를 밟아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조사국장이 아닌 사람한테 하락하면 그 일을 맡기는 그 정당한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청장이 시키면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잡으려면 이거 해야 되니까 네가 해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제가 이제 국제조사관리관도 했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총무과장 할 때 본청 총무과장도 제가 했는데 그때 이제 베트남을 청장을 수행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다른 청장님을.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베트남 청장을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제가 만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이 박연차 회장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의 그 국빈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상률 청장이 내한테 해서 내가 그때 그분의 위치를 아는 거죠. 일단 조사를 했군요. 쭉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국빈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가서는 이 베트남 청장의 그 협조를 얻어내기 어렵다.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가야 된다. 베트남에서 대우를 받는 기업인이니까 그냥은 안 해줄 것이고 아는 사람이 가야 한다. 베트남을 털어야 되는데. 그런데 당신이 베트남 쪽 해본 적 있지 않냐. 베트남을 여러분 가기도 했고 이제 오면은 그분들하고도 그 접촉이 있었고 잘 알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이유로 뭐 조사국장도 아닌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 말도 했고. 노무현 대통령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했다고 했고. 그리고 그 순간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대구청장에서 자천시켜 놨잖아요. 서울청 세원관리국장 한 서너 단계를 자천시켜 놨는데 그 명예를 대학생을 중학교로 가라고 거죠. 성과를 내면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이제 또 자천을 시켜놓고 말 들으면 다시 올려줄게. 그렇게 이제 또 덥석 물지 그러셨어요. 그 상황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당연히. 그리고 저는 사실 상당히 존경하는 분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도 그 이야기만 하면 막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그걸 하라 그러니까 좋을 리가 없죠. 제가. 당연히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걸 하라고 하니 내심 계속 이제 절차를 밟아라 뭐 그렇게 다른 이유에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하라면 하는 거지 뭐 말이 많으냐는 형식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 조사를 하라고 하면서 조사에 투입할 것을 이제 지시하길래 그럼 절차를 밟아주고 명령을 내려달라. 그러면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그건 내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얼마 안 있으면 베트남 청장이 올 거다. 그러면 그 베트남 청장을
내가 또 다시 접대를 하라는 거예요. 영접을 하고. 예. 네. 그래서 내가 베트남 청장을 영접하고 이런 것도 제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예. 오면은 그 국제조세관리관 이 나서서 해야 될 일이고. 보직이 다 있는데. 다 있는데 거기 다 그 사람들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도 나오긴 나왔더라고요. 네.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베트남 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네. 한국하고 베트남 청장 회의가 있어서 그 당시에 중구에 있는 한국의 집에 예. 저를 거기에 참석하라고 한 거예요. 예. 그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 예, 일단 가서. 근데 저는 퇴근을 해버렸죠. 예. 참석하라고 여러 번 지시가 내려왔는데. 항상 소극적 저항. 그 당시에. 싫어, 퇴근, 뭐 이런 거. 예. 제가 퇴근을 해서 집에 가 있는데 그 당시 국제조세관리관을 할 때 제가 같이 근무했던 과장이 예.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계속 독촉 전화가 옵니다. 빨리 참석하라고. 청장이 이제 명령했겠죠. 빨리 그렇죠. 그래서 네. 실제로 한상윤 청장이 나를 계속 빨리 오라고 한다고 지시가 네. 떨어졌다. 그래서 오라고 해서 제가 그때 가면은 이제 술을 먹을 걸 알고 이제 네. 집사람 차를 타고 네. 저는 이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니까. 소극적으로 가셨어요. 예, 갔어요. 네. 그 자리에 이제 앉아가 있는데 이제 베트남 벌써 가니까 근하게 이제 그 저녁 자리가 이제 예.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예. 저를 거기에 투입하지 않았다고 베트남 세무조사에 박연차 태강실업 세무조사에 저를 투입하지 않았다라고 한상유리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나중에 예.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정치적 세무조사로 이제 예. 이게. 저희가 참석했다는 자체가 이제 정치적 세무조사로 의심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처음부터. 예. 둘 사이에만 얘기했을 때는 두 사람이 얘기 안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 자리에 간 순간부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투입하지 않았다고 나중에 거짓말을 했어요? 다 거짓말하고 검찰에서 나중에 한상률 청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예. 미국에 도망갔다 다시 예. 와서 전자 조사받을 때 제가 그때 참고인 자격으로 한상률 피의자의 안원구인 참고인 자격으로 제가 가서 예. 대질신문을 요청을 합니다. 제가. 대질신문. 그래서 그 대질신문에는 영상이 지금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계속 제가 그 자리에 올 수도 없었고 오지도 않았다고 계속 부인을 하고 그전 사전 그 검찰 조사에서도 그 부인을 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만나서 대질을 하는 과정에서 네. 자기도 모르게 제가 거기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던 거를 설명을 하는 과정이 나와서 그 모든 것이 이제 다 거짓말 했던 것이 오히려 자기가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들통나는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재밌네요. 예. 그 내용이 뭐냐면 예. 저를 계속 그 베트남 그 조사에 안원구는 세원관리국장이고 밖에서 보면 제가 거의 전혀 참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조사할 이유도 없고. 조사할 이유도 없고 그것도 베트남 그 청장이 왔는 자리에도 제가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갈 수도 없었다라고 계속 부인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하고 그러니까 안원구하고 그 베트남 청장이 네. 얼굴을 마주 보는 순간 서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결국 저를 베트남 세무조사에 투입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나를 보는 두 사람이 만나는 걸 본 당사자는 자기지 않습니까? 예. 그럼 내가 거기에 그 자리에 없었다는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을 하다가 부인해야 될 게 거짓말을 하니까. 그렇죠. 부인하다가 어떤 부분은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드러나 버렸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저를 투입하려고는 했는데 날짜는 다르다. 언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변명으로 투입했다는 사실은 시인을 하게 되죠. 그렇군요. 이게 이제 원래 태광실업은 중소기업 재기 600위권 중소기업이었고 또 부산에 근거했기 때문에 서울 지방국세청장의 조사 사국에서 특별 세무조사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적이다. 그거는 이제 교차조사라는 그 명목으로 했다고 하죠. 예. 근데 이 교차조사라는 건 A 지방청과 B 지방청이 서로 손을 바꿔가지고 조사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지역에서 보통 우리가 토착 세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유력 기업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력 기업인들은 해당 지방청하고는 또 서로
긴밀한 관계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손을 바꿔서 조사를 하는 것을 다른 동네를 조사하는 거죠. 예, 교차 조사를 하는 것인데 이거는 그 하명 조사를 중심으로 하고 뭐 중수부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할 정도 검찰 중수부에 해당된다는 서울청 조사 4국을 거기다 이제 조사를 했다는 것은 이거는 특별한 의도가 있지 않고는 전례가 없는 예, 그런 일은 핑계에 불과하고 그렇습니다. 그때도 문제가 됐었죠. 그리고 나서 또 표적 수사라고 할 만한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까? 뭐 천신일 이야기도 나오던데. 예,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천신일 씨라고 그때 네, 그 유명했죠. 그 예.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예, 그 학교 동기인가 이런 분인데 예. 그분이 특별히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하고 이 박연차 회장하고는 상당히 가까운 형제가 같은 그런 네.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 그분이 특별히 부탁을 하고 했는데도 이 조사는 계속 진행이 됐다. 아하. 그러니까 박연차 회장도 나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로비를 하긴 했군요. 그렇죠. 예, 하긴 했는데 그게 안 통하더라. 그것조차도. 예, 전혀조차 안 통했다는 이야기는 그보다 더 큰 힘이 작용했다는 거죠. 천신일 회장보다도 더 힘센 사람이 한 게 아니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청장님은 그런 식으로 해서 부인하고 뭐 소극적으로 저항하고 안 한다고 해서 결국은 안 했다고 하면 실제 태강실업 세무조사에 참여했던 분들의 이유는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다 승승장구했죠. 그 당시에 이제 조사 라인에 있었던 분들 또 그 밑에 그 라인 선상에 있었던 실무자들까지도 아마 그 이후에 그 인사 경로를 보면 아마 다들 그 승승장구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승승장구.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했던 사람들은 뭐 승진하고 좋은 자리 갔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거는 뭐 결과로 나오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나서 그러면 한상률 전 총장이 이 건으로 조사를 받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결론이 났죠? 이 자체는 검찰에서 이 자체를 조사를 다 저하고 대실까지 다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저것도 없이 다 기소 자체를 안 했죠. 아, 다 덮어버렸네요. 예. 그 본인이 뭐 이 직권을 남용을 했는지 아니면 뭐 표적조사 자체가 뭐 검찰 어느 상황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돼야 될 걸로 보는데 뭐 보는 건 나중에 시인을 다 했고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조차 아예 기소 자체도 안 했죠. 당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을 때니까요. 사실. 그 당시에 검찰 조사의 그 요지는 안홍구의 거짓말을 만들기 위한 조사였어요. 아, 실제. 그러니까 피의자는 한상률이었고 참고인이 안홍구인데 실제로는 저의 거짓말을 입증하는 조사였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검사가 이제 저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는 자기들이 볼 때는 저의 말이 100% 다 맞다. 그러나 나중에 사석에서 한 말입니까? 네. 검찰청 내에서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조사 받을 때 아니고 조사 끝나고 나서 그렇죠. 조사 끝나고 나서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좀 해달라고 저한테 그렇게까지 당부를. 검사도 당시 하명 조사를 하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게 봐야죠. 예, 한상률 전 청장도 하명 조사를 했던 것이고, 청장님도 하명 조사를 당해가지고 결국은 감옥 가시죠. 예. 감옥 가시는데 그러면 한상률 전 청장은 피의자였지만 형식은 피의자였지만 면제해주기 위한 것이죠. 면제부 조사였다는 것이 거의 제가 그 당시에 받은 느낌이 확실한 것입니다. 결과도 그렇죠. 예. 실제로 그 조사 이후에 소위 다 털리고 나서 털어지고. 예, 이거 말고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그냥 태강실업 세무조사였을 뿐이고, 그 외에 그 혐의 사항들이 많았는데, 그 내용들도 다 사실은 다 밝혀졌죠. 다 밝혀졌는데도 무슨 연유인지 그 당시에 미국 가 있는 동안에 받았던 고문료, 고문료 7억 5,900만 원인가. 고문료라는 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고문료는 기업에다가 자문을 하고 그 대가로 받는 돈인데. 그렇죠. 한국에 있지도 않는데 미국에서 그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말들이 많았죠. 예. 그러니까
소위 체재비를 그렇죠. 미국에 있는 동안 한국에 돌아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체재비를 대기업이 대준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은 보고서 몇 개 쓰고 몇 억씩 받았으니까요. 그 보고서도 아주 광고와 관련된 보고서. 본인이 광고에 그렇게 전문가인 줄 몰랐어요. 그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걸로 몇 억씩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여하간 대기업으로부터 결국은 그동안에 체재하는 비용을 받았다. 그래서 그 보고서 하나를 가지고 고문료는 다 기소 자체에서 뺐고. 그것도 다 빼버렸고. 그 기소를 한 것은 주정회사에서 받은 고문료인데 그걸 6,900만 원을 가지고 기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그 기소도 이제 현직에 있는 과장이 주선을 해서 본인이 받게 된 건데 그 현직에 있는 저 과장은 거기에서 이제 기소해서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기소 유예를 해버렸어요. 그 공동정범으로 봐야 되는데 그 기소 유예를 해버렸죠. 친절하고. 그러니까 그 실제로 주관했던 그 직원을 기소를 유예해버리니까 당연히 그 자체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무혐의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결국 당시에 한상률 전 청장이 새누리당 공천을 받으려고 했다는 얘기도 그때 당시 있었습니다. 실제로 공천을 거의 다 받는 것으로까지 알려졌는데 하루 전날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기자로부터 들었죠. 왜 하루 전날 바뀌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본인은 당선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나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이제 돌던 이야기는 한상률 전 청장이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까지로 재등장하게 되면 다시 이야기가 불거진다. 그렇죠. 그러려면 본인은 모르겠으나 다른 입 후보자들 그 사람들한테 그 영향을 미치게 돼서 오히려 전부 다 낙선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표적 수사의 당사자가 국회의원까지 다시 되면 그 사안으로 당시 총선이 그 논란으로 다시 이제 휩싸일 것이고 그러면 불리하다 이런 판단이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고 그런 추정들이 많이 나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본인이 직접 연루됐던 태광실업 세무조사, 기획조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걸 누가 했을까요? 누가 이걸 지시했을까요? 그 지시를 당시에 이제, 한상률 청장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독대했다는 얘기는 여러 번 독대를 한두 번 했다. 그리고 나중에 조사 결과는, 그거를 민정실을 패스를 해버린 거예요. 요즘 코리아 패싱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민정 패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정에서 상당히 그걸, 불만이었고 그걸 국세청에다가 이의를 제기했다라고 하는 그 조선일보 기사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직접 둘이가 다이렉트로 이야기했는 것 같고 그거를 뒷받침하는 그 두 사람의 전화를 제가 옆에 있을 때 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한상률 청장이 다이렉트로 통화하는 내용을 직접 들으셨다고요? 그렇죠. 저하고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 전화를 받는데 이제 그때 추정을 할 수밖에 없긴 한데 전화를 제가 듣지는 못했으니까 손을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지켜듭니다. 이 전화가 여기하고 통화하는 거다라는 식이죠. 그래서 국세청장이 여기라고 할 때는 재무부 장관이겠어요? 아니면 대통령밖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추정하기나 그렇게 저는 인식을 받아들였죠. 그렇게 알아들으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 전화가 두 번 있었어요. 그런 전화가? 사건 현장에 많이 계셨군요. 그렇습니다. 자, 요거 할 얘기 더 있어요. 요거 할 얘기 더 있는데, 태광실업이 표적 기획 세무조사였던 것은 그 출발부터 아예 한상률 청장이 당시 안항구 청장님에게 노무현을 잡기 위해서 이걸 시작하는 거라고 말하는 순간 그렇죠. 말했다는 것으로부터 이미 알 수 있는 내용. 그거 직접 들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요 사안은 저희가 아직도 뒷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1부 하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 나머지 2부 흥미진진한 2부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 사건의 현장에 많이 계셨어요.
최순실 은닉재산 추적하는 것은 그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기로 하고 태광실의 표적조사에 관한 것은 오늘 일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번개 한 번밖에 안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친절한 AS. 오늘 문자는 어르신들이 뉴스공장을 많이 듣는다는 문자가 좀 많이 왔네요. 어제 이태원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허리에 라디오를 찬 할아버지가 걸어가시는데 몸에서 뉴스공장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예. 또 이런 문자도 왔어요. 대학원을 전공하는데 그토록 평상시 근엄하시던 노 교수님께서 갑자기 뉴스공장이라고 얘기를 하더니 안녕 하고 강의실을 나가셨습니다. 네, 중독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산란일자에 충격받으신 분들 많은데 김떡순 들어갔지만 알떡순은 처음이네요. 예, 알떡순을 파주세요. 계란 얘기 흥미로웠습니다. CJ 푸드빌 다니는 지인한테 1년 전에 사둔 계란값이 많이 떨어져서 골치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군요. 하고 문자를 보내신 분도 있고 풀무원 유정란만 먹었는데 하면서 걱정하신 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김현건 의원실에 따르면 풀무원은 산란일자로 표시한다고 합니다. 네. 문제 제기한 것은 방송에서 문제 제기한 것은 CJ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CJ 측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김현건 의원실이 추가적으로 또 이 사안을 다음에 한 번 더 다루겠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다루겠습니다만은 살충제에 이어서 산란일로 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예. 물론 뭐 계란 자체가 큐티클이 있어서 계란을 알을 보호하는, 왜냐면은 자연 상태에서는 오랫동안 있다가 결국 그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되니까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데 문제는 이걸 우리나라에서 세척을 한다. 그러면 큐티클이 없어지고 그런 이후에는 유통기한이 짧아지는데 이 문제도 한번 다뤄볼 만한 이야기고 다음 조만간 아마도 김현건 의원실과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산란일자, 예, 알떡순 새로운 거를 많이 알았고 내용 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 산란일자로 표시하지 않는다니 참 그렇게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황교익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먹거리 이슈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게 먹거리 예전에는 식약처가 이게 뭐랄까요, 저 구석에 있는 네. 부처 취급을 받았는데 요즘은 관심 대상이에요. 그렇죠. 예. 관심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식약처장을 하고 싶다고 그러셨구나. 제가 김우준 정부에서 제가 해야 될 제가 한참 탄핵 기간 중에 저희 PD들하고 그 출연진한테 다 이제 보직을 나눠줬거든요. 그때 저희 PD한테는 MBC하고 KBS 줬고요. 또 해 하고 줬고요. 제가 황 교수님한테 뭐 원하시냐고 김어준 내각에서 그랬더니 안 한다고 하시다가 식약처장 정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소박하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먹을거리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그 첨예한 것들을 정리해 줄 수 있는 데가 사실 식약처죠. 그래서 로비도 많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로비가 아니라 보다 건강한 음식, 좋은 음식들을 먹게 해주려고 그러면 사실 식약처가 해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표면적인 이유고 거기 뭐 대기업들이 와가지고 그 식피아라 그러죠. 식피아의 문제는 그러니까 기업과 그 정부와의 관계가 끈끈하게 맺어져 있는 데가 보통 이제 식약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관계도 좀 정리. 지금 그 김현건 의원이 했던 그것도 사실 이제 식피아의 하나의 맥락에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민정수석에 보고했다는 메모가 있는 바람에. 그렇죠. 그것도 그 보고서에 괄호치고 있었대요. 괄호치고 민정수석에서 연계하라고 했다. 저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연초부터 계속 왜 이게 민정수석에 보고됐을까 했는데 오늘에서 의문의 일부가 풀렸습니다. 근데 지금 김영건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혹시 또 이게 달걀 소비에 또 영향을 미칠까 하는 그런 또 걱정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못 오해한 부분도 풀어주실 것이고. 그렇죠. 네. 그거는 처럼. 또
김영건 의원님이 또 잘 풀어나가시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뭐랄까요. 일반인들한테 확 와닿는 것이 중간 과정 생략하고 일단 산란일자가 아니라는 거. 다른 나라에서는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닭이 낳는 순간 찍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보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달걀이 뭐 상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거든요. 당장 상하진 않겠죠. 세척을 하지 않고 보관을 할 경우에는 그냥 살아있는 상태로 그냥 그렇죠. 있는 거니까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세척 이후에는 이제 조금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세척 이후에는 이제 냉장 유통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척 이후에 냉장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걱정들은 예전부터 좀 있었죠. 예전부터 있었는데 저희는 전문가들이나 알고 저희는 처음 한 거죠. 산란일자가 아닌 것 해가지고 처음 한 겁니다. 처음 한 것이고 그리고 이게 그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면 대기업이 연루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대기업이 연루됐다면 이 박근혜 정권 하에서 대기업과 정치권의 유착 때문에 큰 문제가 되어 왔는데. 한국에서는 그 식품과 대기업이 이렇게 큰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한국의 식품 산업이 짜여질 때 아예 처음부터 이제 대기업이 그 식품 산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끔 그렇게 짜여지거든요. 그러니까 1960년대에 식품 산업 근대화해 나가는 게 그때 뭐 위생 문제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정부에서 자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관리한다는 게 정부의 힘으로는 좀 당시만 하더라도 정부 사이즈나 뭐. 그렇죠. 그래서 큰 기업들한테 이 식품들을 알아서 제조해서 하게끔 하는 이게 그때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저는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너무 편중돼 있다는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그렇죠. 이 구조를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식품 대기업들한테 이 일을 갖다 떼내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조금 좀 현명한 그런 일들을 좀 만들어 산란일자가 포장일자 기준이 된 연유가 다른 나라에서는 아닌데 생각해보면 농가에서 그걸 요구했을 리는 없거든요. 예. 농가는 산란일자 찍어도 돼요. 자기들은 생산했고 찍어버리면 되는데 유통 쪽에서 요구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그 달걀 가격의 계절 진폭을 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복잡한 문제가 또 나오거든요. 복잡한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산란일자를 찍어주세요. 값싸게 달걀을 먹게 만드는 방법 그것까지 또 같이 궁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벌써 뭐 몇 분 써버렸네. 오늘 주제는 뭐죠? 그 달걀 문제로 해서 또 하나 이슈가 나온 게 이게 친환경이죠. 네. 친환경. 그래서 지난번에 친환경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친환경은 환경에 좋으라고 하는 거다.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친환경이라는 그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게 1980년대 들어와서 약간 생기기 시작하고요. 1990년대에 이제 이 생각이 크게 번지고 정책 이 친환경 농법에 대한 그 지원들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들이 유럽의 경우하고 거의 같이 이렇게 맥락을 이루는데 친환경이라는 그 농법이 유럽에서 크게 정책적으로 보호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 신대륙에서 나오는 그 값싼 농산물에 신대륙을 하면 북미 남미 그렇죠. 특히 미국에서 나오는 그 작물들에 대한 방어 장벽을 세우는 것의 일종이거든요. 워낙 대량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죠. 미국은 뭐냐 비행기로 농약 뿌리고 뭐 이러는 것들 다 하니까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그런 것이 아닌 그보다 친환경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방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다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우리한테도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근데 유럽과 우리는 자연 환경이 다르다라는 것까지도 좀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친환경 농법 그 자체가 우리한테 극히 유리할 것처럼 이렇게 판단을 한 것에 조금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유럽의 경우에는 일단 뭐 식량 작업률은 전체로 보자 그러면 뭐 100% 다 넘어가고요. 자연 환경이 농사 짓기에 너무나 좋죠. 뭐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뭐 이런 데 가보면 독일 그냥 겨울 그렇게 춥지도 않고요. 프랑스 남부 같은 데 가면 뭐, 겨울에 그냥 뭐 소복소복하게 그냥 비 오고요. 여름에 그렇게 온난 다습 않고요. 태풍도 없고요.
땅도 아주 거름지고요. 그런 땅에서는 그냥 그 농약 비료 뭐 이런 거 안 치고 그냥 해도 그냥 다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데죠. 그러니까 친환경에 대한 비용이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는 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서는 친환경 농법의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가격이 높지가 않아요. 생산성도 웬만큼 유지되고 뭐 인력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우리 땅은 굉장히 땅이 척박해요. 유기물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특히 겨울이 5개월이나 지속이 되고 여름에 2개월 정도 장마 기간이 있고요. 이 장마 기간에 병충 애들 어마어마하게 붙거든요. 이런 그 화목한 이런 자연 환경에서 농사를 지어나가는 것 자체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화학비료, 특히 질소비료, 농약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생산성이 급격하게 이렇게 올려놓고 웬만큼 농업을 유지를 했었는데 사실 뭐 농약이나 화학비료에 의한 그런 자연 파괴 이거는 일부 또 문제가 있기는 하죠. 그런데 그것을 다 뒤집고 그냥 친환경으로 우리 땅이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한 땅이다라는 이런 착각은 가지지 않는 게 바른데 그것까지 지금 가지고 있죠. 우리 땅에서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으면 생산성이 너무 떨어져요. 너무 힘들어요. 특히 여름을 넘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과일 같은 경우에 친환경 사과, 배, 뭐 이런 것들도 재배가 되기도 합니다. 정상과가 나오는 게 아주 극소량이에요. 사과 한 100개 따면 그 중에 병점이라 그래요. 뭐, 해충이나 뭐 이런 거 병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흉터가 생긴 거. 이런 거 소비자들이 잘 안 사먹거든요. 요즘 그렇죠. 그런 거 빼고 난 다음에 정상과로 이렇게 보이는 것, 이런 것만 따지면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80%가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병점이 있는 걸 또 버리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는 게 보통 착즙을 하죠. 주스를 만든다. 주스 만듭니다. 그래서 유기농 매장에 가보면 사과보다는 사과 주스가 더 많이 보이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유기농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를 해서 기껏 주스 만들어서 먹는 이런 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친환경에 대한 판타지가 좀 있는데 현실이 이렇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채소 같은 경우도 거의 친환경 채소는 그 비닐하우스에서 하거든요. 노지에서는 사실 힘들어요. 친환경 한다는 게. 그냥 그 여름에 이런 고온다습한 데서는 그냥 병충해 그냥 막 다 붙습니다. 그래서 가둬진 공간에서 키우는 거거든요. 온도, 습도 조절해 가면서. 그렇죠. 그 하우스 안에서 키우는 것이 자연적인 것이다, 친환경적이다 하고 이렇게 붙이는 게 좀 그렇죠. 맞지가 그 자체가 않죠. 인공적이긴 합니다. 그렇죠. 오늘의 벌써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요? 이러다가 끝날 것 같아서 오늘의 핵심 요지는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의 환경에 맞는 우리의 자연 조건에 맞는 농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친환경만이 답이다라고 이때까지 해왔던 무슨 그런 정책들에 대한 반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관행농으로 재배되는 농산물도 다 안전한 거니까 항상 친환경이 좋다는 그 뒤에는 관행농의 농산물은 안 좋은 것이다라는 이런 것까지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관행농의 농산물도 다 잔류농약 검사하고 다 해서 안전한 농산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금 편견도 이제 버릴 때가 되지 않았는가. 지나치게 관행농에 대해서 폄하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 토양에 맞는 농법이 사실은 아직은 없는 셈이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 자연에 맞는 농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진지한 고민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책들도 또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내가 시각추장이 돼야 한다. 황교익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월요일 뵙겠습니다. 안녕. 이번에는 뉴스공장 연속 출연 신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계신 이정열 부전 판사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속 아니고 어제 안 했잖아요. 네. 그러면 단일 특정 기간 최다 출연. 네. 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은 것이 이 국정농단 관련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네. 판결이 쏟아지다 보니까 자 좋아하시는군요. 개소용이라니까. 네, 법리적인 부분 주진우 기자의 네. 이제 기자로서의 우려는 들어봤고요. 네. 이 항소심 법원이 최순실 속칭 주치의라고 평가받았던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네. 공소를 기각했다는 게 특검한테는 충격적이라고 한다고 제가 지금 방금 들었는데 네. 자 이거 좀 짚어주십시오. 예. 일단 이게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좀 되기는 하는데 네. 일단 문제가 되는 부분만 짚어주십시오. 그럼 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어제 나온 그 고등법원 판결이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논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일단 지금 문제가 된 것은 고발이 있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논리잖아요. 그렇죠. 국회에 고발이 있어야 처벌을 할 수 있는데 고발의 기한이 지나버렸다 이런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고발이 이제 적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고발이 있어야만 처벌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이렇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고발이 있어야만 국회에 고발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거는 법에 있는 규정이 아니고 판례에 의해서 인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65년도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 있거든요. 그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뭐냐면 국회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다른 법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세금 포탈한 경우에는 뭐 국세청장이나 이쪽에 고발이 있어야만 되거든요. 거기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예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근데 국회 위증 관련해서 그렇게는 안 돼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고발이 서로 뭐 절차를 어겼다 하더라도 검찰에 기소한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판례가 그 65년도 판례가 뭐라 그랬냐면 이게 근거가 국회 자율권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 상권분립의 원칙상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법부도 상권의 하나니까 동등하게 입법부하고 동등하니 국회에서 내부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말고 그 판단을 존중해라. 아하,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국회도 자체적으로 그런 판단 권한이 동등하게 있고 국회가 문제 삼았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절차가 며칠까지 됐다 왈가왈부하지 말고 그렇죠. 기소 효력을 인정해라라는 게 이미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자율권 존중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판례가 그때 인정할 때도 고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게 뭐냐면 국회에서 위증을 한 건데 국회가 나서서 고발을 하지 않는 걸 가지고 굳이 행정부나 사법부에서 문제 삼을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고발이 있어야만 처벌 가능한 걸로 해석을 한 거예요. 아하. 아니 그러면 이거를 물론 뛰어나시긴 하지만 이정열 전 부장 판사님만 알 수 있는 판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그 고발이 필요하다라고 해석을 해온 거니까 웬만하면 다 아는 대법원 판결이죠, 이거는. 그래요? 그래서 그 정신을 그대로 대입을 하면 이 사건에서도 이제 사실 그 고발 기한을 어겼다기보다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해산한 다음에 그 명의로 고발이 된 거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게 고발을 한 셈이거든요. 그렇게 해석한 거죠. 예. 그렇죠. 이제 그 말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든 내부적으로 존재하든 안 하든 간에 일단 국회에서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고발을 했으면 그러니까요. 그 절차 자체는 문제 삼지 않는 게 65년도 대법원 판결하고도 맥락이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 자율권을 존중을 하자 이거거든요. 그런 판례를 모르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판례 자체는 아는데 판례의 정신까지 생각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뛰어난 해석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검도 그렇고 그 당시 이제 그 국정조사위원회 위원장했던 김성태 의원도 그렇고 얘기하고 있는 게 국회 자율권상 이게 부당한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원래 고발이 필요하다고 한 해석 자체가 국회 자율권 존중에서 나온 거니까 여기서도 같은 국회 자율권 존중이라는 정신이 그대로 살아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고발이 필요 조건일 때는 자율권 존중인데 이 판결에서는 자율권을 무시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맥상통하지 않은 거죠. 무슨 취지인지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문구만으로 보자면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나. 네, 그렇죠. 애초에 국회한테 그런 권한을 준 취지가 있는데. 네네. 그 취지에 반한다. 그런 거죠. 네. 예. 저 공장장님 말씀하시니까 되게 쉽네요. 저도 이해가 가네요. 탁월하십니다. 예, 이제 서로 이런 걸 그만하고요. 내용은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정열 전 부장 판사였습니다. 저희가 이 사안을 계속 관심 갖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제 2심들이 줄줄이 있는데, 시민사회가 주목해서 계속 봐야 한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최근 쏟아지는 여러 굵직한 재판 소식 가운데 크게 주목받지 못한 하지만 중요한 판결이 어제 있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가 위증 혐의로 특검의 고발에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에 대해 어제 서울고법 형사 3부 조영철 부장판사는 원심을 깨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국조특위 활동이 끝났는데 그 활동이 끝난 이후 고발장이 접수했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 저는 이 논리가 잘 이해가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위증 여부가 판가름 나는 위증을 누가 하나요? 숨길 수 있겠다는 나름의 판단 아래 위증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위증을 밝혀내는 데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닌가요? 그리고 모든 위증죄 고발은 국정조사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면 국정조사 마지막 날 위증한 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어제 크게 보도되지는 않았는데, 예. 이 판결은 향후, 왜냐면 위증죄로 고발된 사람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향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주목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자세히 다뤄볼 예정인데, 잠깐 사실관계를 설명해 보자면 먼저. 예, 항소심 법원이 어제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의 공소를 기각한 건데요. 공소 기각이라는 것은 형식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재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2심에서 1심에서 뭐 유죄가 되는데 무죄가 되는데 유죄가 된다든가 뭐 뒤집어지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기소가 무효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아예 다루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1심의 판결 자체가 무효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소가 무효니까요. 그래 굉장히 파격적인 판결이에요.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그런 판결이 내려졌고 그 이유가 이제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고발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고발 자체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재판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위증이냐 위증이 아니냐를 다룰 필요조차 없다. 고발의 위증이라서. 뭐 그렇게 이제 판결이 났고 이건 왜냐면 이임순 교수에 대한 주목도는 이재용 부회장이라든가 또 김유천 전 비서실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에 비해서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크게 보도는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위임죄에 걸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빠지면 형량이 당연히 혹시 다른 재판도 이렇게 되면. 네, 실제로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특위 종료한 다음에 석 달 뒤에 고발된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병우 전 수석은 그 재판에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물론 다른 혐의도 있습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도 있지만 어쨌거나 혐의 하나가 빠지게 되는 셈입니다. 같은 논리라면요. 그렇죠.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다른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가장 먼저 있었던 판결 중에 하나거든요. 예. 순천향대 이임순 교수는,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잠깐 언급하면 최순실 씨와 아주 관련이 깊죠. 예.
그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 박근혜 대통령 주치를 하다가 서울대 병원장에 출마하게 된 서 원장에게, 서울대 병원장에 출마는 그게 대통령의 뜻이다. 그렇게 출마하라라고. 권한 거죠. 네, 전달한 사람이 바로 이 이임순 교수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이제 국정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로 지목된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죠. 박채윤 씨를 서 원장에게 소개한 중에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없다고 했어요. 위증한 거죠. 네, 거짓 증언.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소개한 게 드러났고, 본인도 나중에 이제 소개했다고 실토를 했죠. 그래서 위증 고발이 됐는데, 실제 그렇게 소개받은 박채윤 씨는 이제 서 원장에게 서울대 쓰지 않는 성형실을 판매하고, 그리고 자격이 안 되는, 남편인 김원재 원장은 또 일종의 특혜를 입어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 진료의사 그렇죠. 손님이 됐었죠. 그런 사안에 연루된 분인데 위증을 했다가 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났어요. 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다, 무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기소 무효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예.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국정조사기관 내에 고발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건데, 저는 이제 물론 잠시 후에 저희가 민의로 이거 사안을 취재한 기자와 그리고 우리 전문 법리 담당 이정철 판사님과 얘기 나눠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냥 저 일반인이 저의 눈으로 보자면 물론 다른 사안들, 다른 피고인들도 국정조사기관 내에 고발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다 공소기각된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는 다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저는 이게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보는 게, 특히 위증은 그 자리에서 판가름이 날 정도 위증을 안 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위증인지 아닌지 여부가 대부분 그렇죠. 확정이 됐습니다. 로서의 이혜훈 대표의 입지를 크게 축소시킨 사건이죠. 예.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그와 관련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즉답을 피했습니다. 보수 대통합,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여러 가지 형식의 통합, 부상에 사실상 걸림돌이 되었던 분이죠, 이분이. 이은. 그래서 이제 그 걸림돌이 제거되는 정치적 효과가 있다. 예, 이렇게 바라보면. 누군가는 아주 좋아할 사건입니다. 누군가는. 이 사안은 저희가, 좀 더 다음 주에 자세히 다뤄보긴 하겠지만, 현재 정치적 효과는 그렇습니다. 당사자에게 주는 효과는 좀 다른, 당황스럽겠지만.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앞서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의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혐의인데요.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전추, 또 정매주,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대표 같은 사람들도요.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언론들은 크게 주목하고 있지 않은데, 뉴스공장은 크게 주목하는 판결, 순천향대 이임순 교수의 공소기각 사건 좀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민의로 두 인터뷰 연설을 할 텐데, 먼저 최순실 일단 들어가실랍니까? 네, 길어지신다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길어질 것 같아요. 네, 두 분이나 계신다 그래서요. 네. 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순천향대 이임순 교수 공소기각건.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지속적으로 몇 년 전부터 취재해온 주진우 기자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법리는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정길 판사 연결해서 짚어보겠고, 어제 판결 나고 이 사안하고 직접 이해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삼성, 또 박근혜 측, 또 기소가 아예 기각돼버린 특검 반응 취재해봤습니까? 했습니다. 네, 어떤가요, 반응이? 삼성과 박근혜 측에서는 처음으로 자신들에게 생긴 호재였습니다. 획기적인 호재여서 굉장히 놀라워하고 반가워했습니다. 반면 특검과 검찰 쪽에서는 쇼크를 받아서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쇼크까지 받을 정도였나요? 왜 쇼크를 받았을까요? 네. 1심에서 다 유죄가 됐던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공소기각, 그러니까 기소 자체가 잘못돼서 그 죄를 줄 수도 없다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대로라면 이재용의 위증 무죄고요. 김기춘 무죄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국회에서 거짓말한 부분이 무죄가 됩니다. 그래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위증 고발된 사람 아주 많으니까, 예. 네. 혹시 재판의 영향으로 다른 재판에서도 무효화될까봐 충격이 있었다. 네.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지금 이 국정농단 관련 사건 중에 2심에서 위증 관련해서 판결이 난 건이 또 따로 있나요? 판결이 끝난 사건이 있습니다. 연세대 정기환 교수 건인데요. 이미 판결이 나서 유죄가 다 인정됐습니다. 이분도 위증 혐의가 있었죠. 예. 예. 물론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위증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전기환 교수의 위증 혐의 경우는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예. 그렇죠. 옆 재판부에서 유죄가 인정돼서 끝났습니다. 옆에 재판부에서 인정됐는데, 그럼 위증이 2심에서도 인정된 케이스가 있긴 있는데, 공소기간 이게 첫 번째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특검 쪽에서는. 어떤 우려를 하고 있었나요? 사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그 고법판사, 고법부장들은 굉장히 그 수가 갑자기 판사들이 많다가 갑자기 줄어듭니다. 그래서 승진하기 힘들다. 네. 승진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고법부장의 그 양승태가 자기 성향, 그러니까 특별히 보수적인 사람들을 많이 배치해서 그 판결이 이상한 판결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그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2심에서 승부가 갈린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삼성에서 2심에서 승부를 보겠다고 하는 시점이었는데 이런 판결이 나오면서 대단히 큰 변수가 시작된 거죠. 특검 입장에서는 양승태 대법관 시절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판사들로 구성됐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네. 특검 쪽에서 우려가 있었고 삼성 쪽에서는 2심의 승부를 보겠다는 분위기가 있었나 보죠, 변호인단에서? 네, 그렇습니다. 삼성도 그렇고 최순실 박근혜 측에서도 그렇고 1심에서 어느 정도 선방한 다음에 2심에서 승부를 보겠다고 하는, 네. 그런 분위기, 그런 전략이 있었다. 그런데 네. 이제 혹시 이번 판결이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특검이나 검찰 쪽에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고법 판사들이 대체적으로 보수적이었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이전부터 있었나요? 예, 특별히 그랬습니다. 뻔한 거짓말을 안 한단 말이죠. 국회에 나와서. 이게 나는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위증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되고 다른 사람 진술을 듣고 그러면서 윤곽이 드러나고 그런 다음에 위증 여부가 판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 사건 수사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국정조사 기간 내에 안 했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국정조사 기간이 지난 이후에 위증이 드러난 것은 위증이 아니게 돼버리잖아요. 고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궁금한 건 그러면 마지막 날에 위증한 건 어떻게 됩니까? 다음 날부터 보고서 쓸 텐데 이렇게 되면 최대한 마지막까지 소환에 응하지 않고 마지막에 가서 증언해야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종료기간에 다가와서. 그러니까요. 최대한. 예. 더군다나 저는 국회 상임위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위증 고발을 하거든요. 거기는 아예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항상 있는 위원회니까. 언제든지 고발할 수 있는데 오히려 특별히 국회가 따로 조사해야 되겠다고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이런 국정조사 특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특위에서 위증을 조사기간에 묶어버리면 매우 중요하다고 별도로 만든 특별한 조사위원회인데도 기한이 묶여서 고발을 할 대상을 못 해버리면 애초에 특별하다고 만든 특위의 취지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거 아니냐.
특별하다고 맞는데 거꾸로 기한을 묶어버리면 그 기한 이후에 들어간 혐의는 어떡하냐. 근데 저희가 이제 이 판결을 주명한 이유는 이제 단순히 집행유예에 대한 건 하나가 무효화돼서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이 국정농단 관련 2심 판결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요,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등의 재판도 시작됩니다. 두 사람들은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계속 재판받게 되는데요. 또 이 건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원 사건을 줄줄이 기다리는데 우리 사법부, 현 고법재판부가 이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되는데 혹시 이게 일종의 풀양기가 아닐까 걱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시민사회가 이 국정농단 사태 2심 판결에도 계속 주목해야 된다. 그 점을 짚기 위해서 좀 길게 얘기를 했고 또 취재기자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 다른 사람들 넘어갔다가 민의를 하는 걸로 하고 다른 뉴스는요? 네, 고용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재판도 화제가 됐는데요. 어제 재판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시작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가 맞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고 이사장 같은 경우에 어제 열린 재판에서 자신이 허위사실 말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 이사장은 문 대통령은 북한 추종 발언과 활동을 해온 공산주의자다. 계속 주장하면서요. 자신은 허위사실을 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기소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사드 배치 불허하고 한일 군사정보교류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등 북한에 유리한 발언을 해왔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가 보이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니 북한을 추종하는 문 대통령이 왜 지금 이렇게 북한하고 각을 세우고 있나요 그럼? 그리고 사드를 배치에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공산주의자면 우리나라 공산주의 엄청나게 많아요. 한일 군사정보 교류 협정에 반대하는 공산주의자고. 공산주의자 해서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그래서 마음대로 딱지를 붙이는 건데 저는 혼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생각에 기반해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네, 형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라고요. MBC 대주주. 네, MBC가 나아갈 바를 정해줄 수 있는 분이라, 예. 어쨌든 이런 법정 진술이 있었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어제 또 눈에 띄는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요. 6년 동안 이어진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가 이겼습니다. 정기 상여금과 점심 식사 비용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건데요. 기아차는 모두 4,200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아차가 회사가 어려워진 미지급 임금을 소급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해왔던 신의 측, 그러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라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오히려 재판부는 노동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해두는 걸 두고 경제에 위협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이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게 이제 문자 가득한 경전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항상 그 시대 정신하고 함께 가야 되잖아요. 예. 문자는 시대를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 판결의 정신이라는 게 근로자들이 주장한 권리, 주장과 권리 100% 손들어준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는 기대하기 힘들었던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판결입니다. 네. 반가운 판결이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이해운 바른정당 대표가 지난 총선 경선 때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YTN 보도인데요. YTN에 따르면 사업가 옥 씨가 10차례에 걸쳐서 명품을 포함한 금품 6천만 원치를 이 대표에게 건넸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당 연찬회 도중에 기자회견을 자청해서요. 이를 다 부인했는데요. 빌린 돈은 오래전에 다 갚았다라는 겁니다. 또 명품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옥 씨가 일방적으로 들고 온 것이고 추후에 비용을 정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건 양자 주장이 대립되고 결국 법정으로 갈 것 같고 양자 이야기를 모두 들어봐야 하긴 하는데 조금 각을 틀어서 바라보면 최근에 이제 보수대 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등장하잖아요. 보수 진영에서. 근데 이제 이해운 의원이 대표적인 자강론자거든요. 예. 통합이 아니라. 예. 그런 자강론자. 사실은 그 국정농단 사건에서 영장 판사들이 처음 영장 판사들이 바뀌면서 특별히 그 우병우와 대체적으로 무죄가 많이 나오면서 그 수사가 조금씩 지연되고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고법부장은 특별히 정권 친화질을 느낀 사람들이 많다는 평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양승태 대법원장을 보고 가까운 사람들만 승진을 했는데 이번에 판결을 내린 조영철 부장판사의 경우는 좀 향판 출신으로 그 지방을 조금 돌던 분이세요. 근데 갑자기 2014년 2월에 서울지방법원 민사수석이라는 그 요직 중에 요직입니다. 판사한테는. 그 판사로 민사수석으로 발탁됐고 그 다음에 우정부 지원장을 거쳐서 고법부장이 됐는데 이때도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에서 보면은 원래 모든 인사는 뭐 탈락한 분들 때문에라도 항상 어떤 조직에는 뒷말이 있거든요. 예. 네, 그런데 그 판사들은 거의 순서들, 그러니까 등수들이 거의 정해져가지고 그 가는 부분, 그 승진하는 부분들이 다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조영철 부장판사의 경우는 그 순서가 정해졌다는 건 양승태 대법관 시절에 대법원장 시절에 그 정권 친화적이나 혹은 뭐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의 순서를 정했다? 어느 정도 어느 자리에 보내면서 그 자리에 누굴 보내겠다 이런 그 순서가 거의 정해졌습니다. 그 전에는 그 판사들은 서울지법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갔다가 그 다음에 고법으로 가고 이런 순서가 정해졌는데 조영철 그 판사는 그런 순서에서 승진의 대체적인 관례나 코스가 있었는데 네. 좀 예외적인 경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 네. 그런데 이 조영철 부장판사의 경우 친박 핵심이었습니다. 친박 핵심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친오빠예요. 그러니까 친박 실세의 친오빠가 그 국정농단 사건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치적인 것이 아니냐 이 말이 조금 더 있었습니다. 아, 그렇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근데 이제 가족 관계 때문에 이제 그런 의심 대상이 되는 건 억울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적 배경 말고 뭐 예를 들어서 과거의 판결 때문에 구설의 대상이 됐다든가. 네,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의 대상이 됐던 판결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정치적으로 의심을 받는 것이 이분의 판결이 약간 조금 이상해요. 스폰서 검사 김영준 부장검사 얘기 들으셨죠? 그 고교 동창한테 수천만 원 돈을 빌리고 금품을 받고 이렇게 그래서 구속된 분인데 얼마 전에 나왔는데 이 판결을 조영철 부장판사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가까운 친구한테 그 돈을 받은 것은 스폰서가 아니다 이런 취지로 판결을 했어요. 유명한 사건. 그래서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이분이 또 최윤희 전 합참의장 그한테 뇌물죄를 무죄를 줬는데 이분은 최윤희 전 합참의장의 아들이 무기 브로커에게 2천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받은 사실은 인정되는데 그 청탁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최 의장의 아들이 받은 돈이 사업 투자금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돼. 그런 판결을 내려가지고 사람들을 그리고 특별히 판사들 사회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아, 판사 커뮤니티에서도 판결에 대한 구설이 좀 있었다. 뭐 그렇게 네, 제가 이해하겠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판결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는 혹시 이 판결이 다른 국정농단 사태를 가늠하는 풍향계가 될까봐 이제 우려하는 건데 이 재판부가 다른 국정농단 사건도 맡은 게 있나요? 김기춘, 조윤선을 처리해야 되는 블랙리스트 사건이 담당 판사입니다. 그리고 정유라의 부정입학, 이화여대 농단 사건도 이 판사님이 맡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재용 항소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데 있어요. 이재용 항소심이 고범에서 진행됐는데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 1부, 형사 3부, 형사 4부, 형사 13부에서 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형사 3부이십니다. 형사 1부 부장판사는 정은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한테 레인지로 받은 김수천 부장판사세요. 그래서
그 뇌물 사건을 그냥 무죄를 주셨으니까 굉장히 이분도 조금 그렇고, 형사 13부는 그 정영식 부장판사라고 있습니다. 정영식 부장판사 기억하십니까? 김성순? 우리 담당 판사였습니다. 우리 담당 판사였었는데, 이분이 한명숙 총리 2심에서 뇌물죄 무죄였었는데 1심에서 했는데 2심에서 징역 2년을 주신 분이세요. 그리고는 이분과 다른 분은 그 김문석 부장판사가 계신데, 사실 그 도영철 판사가 이재용 사건 맡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무슨 우려인지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사인 주준희 기자였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여기까지는 이제 기자의 눈에서 바라본 우려고요. 예.